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사연을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매번 사연 주인공에게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네요. 제가 겪은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를 사랑했는지 헤어진 지금까지도 자주 그 여자의 꿈을 꾸기도 하고 가위에 눌리기도 한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 이렇게까지 벌벌 떠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제가 살아온 배경과 가족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업으로 많은 수입을 버셨던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19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이듬해 어머니는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황망한 채 성인이 된 저는 우울증에 잡아먹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는데요. 제 곁에 있던 여동생이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저를 우울증으로부터 구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동생에게 자랑스러운 오빠가 되고 싶었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뭔가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늦게라도 수능을 준비해 대학을 갈 생각도 있었지만 사회적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곧장 일을 시작했어요. 저와 여동생에겐 부모님의 유산이 있어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공부하고 연구해서 바로 뛰어들 수 있었죠. 전 부모님이 하시던 제약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고 그 전에 회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먼저 작은 제약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은 제 계획처럼 굴러가지 않았어요. 거래처가 될 병원을 수도 없이 다니며 실패를 맛봤고 많은 접대를 하다 보니 월급을 받아도 적자인 달이 수두룩했죠. 하지만 3년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많은 거래처 병원에 친근함과 신뢰감을 주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지나서는 회사에서 관리자급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것에 부딪혀 위기가 찾아오는지 피부로 체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된 저는 30살이 되던 해 과감하게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나왔고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만의 제약회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를 아는 거래처 병원의 직원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초기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회사를 일으키는 데 큰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10명의 직원을 뽑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저희와 계약을 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대로만 간다면 수년 안에 중견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답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느라 노는 게 뭔지 여행이 뭔지 모르고 저 자신을 잃어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없이 착하고 예쁜 여동생이 위암에 걸린 거죠. 암은 사기였고 수술하고 완치될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아직 젊고 살 의지가 강하니 항암 치료를 잘만 받으면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항암 치료 받는 걸 극도로 힘들어해서 한 번밖에 받지 않았어요. 동생은 항암 치료를 받느니 고통 없이 잠드는 게 낫겠다며 강하게 거절했답니다. 처음엔 무조건 살리기 위해 고통을 참으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동생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말라가는 걸 보니 더는 항암 치료를 하라고 권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동생은 5개월을 버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 그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는데도 동생이 눈 감는 날 얼마나 슬프고 황망하던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마지막 나의 핏줄이자 가족이었던 그녀를 다신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더라고요. 동생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정신을 못 차려 조문객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씁쓸히 구석에 앉아 소주병 채로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동생의 친한 친구였다고 밝히며 제 어깨를 두드리고 손까지 잡아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오빠, 저 주연이랑 같은 고등학교에 나온 희진이라고 해요. 주연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바로 건너왔습니다. 전 먼 길을 찾아온 동생 친구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정말 친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얼굴이 아니네요. 주연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주연이와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워낙 소심해서 친구 하나 없었는데 주연이가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줘서 친한 친구가 되었었죠. 전 주연이가 없었더라면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 따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외로움에서 저를 꺼내준 친구였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젊은 나이에 떠났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동생 친구의 말을 들으니 되려 제가 위로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랬군요. 우리 희진이가 그렇게 착한 녀석이었죠. 주현 씨가 미국에서 날아온 걸 보면 정말 우리 희진이가 많이 소중한 친구였나 봐요. 친구를 잃은 것에 큰 유감이에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현 씨는 동생을 발인하고 화장장까지 따라와 슬프게 울었어요. 납골당에 안치할 때까지 제 옆에 꼭 붙어서 큰 힘이 되어주었죠.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동생이 혼자 살던 집에 찾아가 짐을 정리하는데도 주현 씨가 따라와 도와줬습니다. 고인의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뤄주는데 그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현 씨와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녀는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며 저에게 나중에 식사라도 같이 하며 힘을 내보자며 연락처를 알려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 사흘 만에 그녀에게 연락해 감사 인사로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비싼 음식을 대접했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무리 친구여도 사흘 내내 장례식장을 지켜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시고 싶거나 소원 같은 게 있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주현 씨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희진이 오빠인 당신이 제 오빠가 되어주세요. 전 오빠가 없어서 늘 희진이가 부러웠거든요. 이제 오빠의 동생이 저라고 생각해주시고 자주 만나면 안 될까요? 저는 주현 씨의 진심이 느껴져 당연히 오빠 같은 존재, 아니 그 이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현 씨가 미국에 가기 전 몇 번의 만남을 더했고 좋은 시간과 추억을 쌓으며 저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저는 그녀가 동생이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현 씨 역시 저를 보는 눈빛이 오빠를 보는 게 아니라 남자로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전 고백을 했습니다. 주현아, 너 미국 가는 거 취소할 수는 없니? 왜? 내가 미국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동생이 아닌 여자로 말이야.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나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거든. 오빠가 모태솔로라고? 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여태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봤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저는 그동안 일만 하고 지내며 여자와는 담을 쌓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현이가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을 아끼고 있다가 이내 제가 고백한 것에 대한 대답을 시작했어요. 좋아. 나도 사실 오빠가 좋으니까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아. 먼저 떠난 희진이가 오빠와 나를 이어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부터 미국에 가는 게 꺼려지더라고. 그럼 우리 오빠 동생 말고 여보 당신이 될 때까지 가보자. 그녀가 제 고백을 들어주다 못해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주연이에게 평생 지켜주는 남자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하는 연예인이 도통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설픈데 주연이가 보면 훨씬 더 바보같이 보였겠죠. 하지만 주연이는 제 행동 하나하나가 귀엽다면서 자기가 리드할 테니 따라오기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데이트를 따라다녔고 일밖에 모르던 제가 여러 취미를 접하게 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띄게 되었어요. 한편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한국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녀는 일하지 않아 많이 답답했는지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오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애견샵을 크게 운영했었거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늦은 밤까지 문을 열어야 할 정도였지. 그런데 내가 오빠 만나면서 한국에 남는 바람에 중개인을 통해 싸게 팔아버렸어. 그래서 말인데 한국에서 애견샵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좋지. 주연이 너는 야무져서 한국에서도 잘해낼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불러줘. 그러자 주연이는 눈을 번쩍 뜨며 저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나 도와줄 수 있어? 안 그래도 샵을 차리려면 돈이 부족했는데 오빠가 빌려주면 안 될까?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돼. 5억? 하지만 나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 내가 동생이 죽고 회사를 등한시하는 바람에 매출도 바닥을 찍고 있다고. 하지만 주연이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진이 보험금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 사망보험금을 꽤나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 희진이 사망보험금을 빌려달라고? 그건 좀... 아무리 내 통장에 들어왔다지만 동생 목숨값을 쓰진 못하겠어.
이 돈은 동생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쓸 계획이야. 뭐라고? 생판 모르는 남을 돕는데 그 큰 돈을 쓰겠다고? 오빠가 착하고 순진한 건 알겠는데 기부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 먼저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 하지만 전 그 돈을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동생이 남기고 간 보험금은 절대 건들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미안하다는 말만 연거푸하며 주연이 기분을 달래주었고, 애견샵은 나중에 기회가 또 올 거니까 그동안 돈을 모으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몇 번이나 보험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며 부탁의 말을 했는데 제가 단칼에 거절하니 나중엔 더 이상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여자친구는 저의 거절에 큰 실망을 하지 않았어요. 매일 변함없이 저를 만나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웠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잠자리였어요. 제가 수총각이다 보니 어떻게 여자친구에게 같이 밤을 보내자고 해야 할지 몰라 데이트만 하고 헤어지길 반복했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자 여자친구가 뜻밖의 말을 꺼내주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할까? 결혼? 우리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자 주연이는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하냐며 저희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빨리 부부가 되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감동하게 되었고 주연이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결혼하자. 내가 주연이 너처럼 완벽한 여자를 어디 가서 또 만나겠니? 에이, 내가 어딜 봐서 완벽해. 너야말로 오빠 같은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게 꿈 같아.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얼마 뒤 주연이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답니다. 두 분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다정하셨어요. 제가 부모님과 동생을 잃어 가족이 없다고 하자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며 앞으로 제 부모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이로써 저는 더욱더 주연이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하늘에 있는 여동생에게 이런 여자를 제게 보내줘서 고맙다고 기도도 했네요. 그리고 보름 뒤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된 주연이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던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였답니다. 제 분수에 안 맞게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죠. 여하튼 저와 아내는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아내가 가고 싶어 했던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괜한 돈을 쓰지 말라며 국내에도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 해외는 나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드디어 첫날 밤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샤워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엄청나게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침대 위로 올라가자 오빠 미안해. 결혼식 내내 신경 쓰다 보니 온몸이 아프네. 오늘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자면 안 될까? 첫날 밤이라 기대 많이 했을 텐데 미안해 오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주연이 네 몸이 우선이지. 많이 힘들만 하지. 남자인 나도 결혼식은 정말 힘들더라. 그럼 얼른 자고 내일 재밌게 놀아보자 하고 대답해 주었어요. 이튿날 저희 부부는 부산 바다를 거닐며 사진도 많이 찍었고 맛집을 찾아가 실컷 먹기도 했어요. 아내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난 순간이 없을 정도로 재밌게 놀아서 뿌듯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이 되자 아내는 제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이미 코를 골며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문에 몸이 고단한 것 같아 그냥 깨우지 않고 옆에 누워 아내를 지켜주었어요. 그렇게 사흘을 더 부산에서 여행을 보냈는데 재밌긴 했지만 첫날 밤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아쉽긴 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많으니 아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을 때 첫날 밤을 보내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빨리 오지 않았고 저는 애간장을 태우며 매일 밤을 꾹 참고 보내야 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처남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신혼집에서 이틀을 보낸 다음 날 찾아왔는데 이젠 한 가족이니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죠. 게다가 결혼식 전부터 여러 가지 도와주느라 고생했던 사람이라 집으로 들여보냈답니다. 그런데 처남은 빈손이 아닌 짐가방을 들고 왔어요. 누나 매요. 내가 서울로 출장 오게 되었는데 당분간 신세 좀 져도 괜찮을까요? 아내는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는 처남을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내도 되지. 그리고 식구끼리 같이 지내는 게 무슨 신세야.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처남. 그렇게 처남과 저희 부부는 함께 지내게 되었고 제가 꿈꾸던 첫날 밤은 계속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처남이 늦게까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매일 아내를 품에 안는 걸 포기하고 말았죠.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 왔는데 아내와 처남이 저에게 나들이를 가자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한다며 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어디론가 향했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번지점프를 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번지점프를 타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말했었잖아. 기억 안 나? 그랬나?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고소공포증을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겁낼 거야. 한번 타봐.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데 정말이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고 번지점프대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오빠, 이거 뛰어내리면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라고 제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제 소원은 아직도 치르지 못한 첫날 밤을 가지는 거였는데 번지점프를 하고 그 소원을 말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대답했고 곧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이윽고 아내가 먼저 뛰어내리며 행복의 비명을 질렀고 제 차례가 다가와 안전벨트를 연결하고 번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던 처남이 안전요원에게 저기요, 저희 매형은 제가 밀어드리면 안 될까요? 고소공포증이 심한 분이라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안전요원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을 자르고 저를 번지시켰습니다. 전 괴성을 지르며 지옥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되었고 바지에 오줌까지 조금 지려버렸어요. 두 번 다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어쨌든 번지점프에 성공한 저는 아내에게 귓속말로 첫날 밤을 보내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고 아내는 부끄러워하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늦은 밤 처남이 잠이 들었을 때쯤 전 아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이 벌컥 하고 열리는 바람에 식겁하고 말았어요. 누나 매형, 우리 치킨에 맥주 한잔 어때? 배들 고프지 않아? 안 그래도 치킨이 땡겼는데 오빠 나가자. 그렇게 첫날 밤은 또 무산되었고 억지로 끌려나가 집 앞 치킨집에 가서 치킨만 뜯어먹고 돌아왔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처남이 계속 끼어드는 바람에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말만 되면 아내와 처남에게 어디론가 끌려가다시피 나갔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놀이기구인 바이킹,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등을 타고 다니며 공포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니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혼 한 달이 넘어가도록 저는 아내와 여전히 첫날 밤을 보내지 못했고 처남이 빨리 서울 출장을 끝내고 지방으로 내려가길 두 손 모아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기도가 먹혔는지 처남이 지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이거 어떡해요. 벌써 출장이 끝났네. 한 일주일은 더 있고 싶었는데. 저는 아쉬운 척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게. 아쉬워 처남. 다음에 우리가 처남 집으로 놀러 갈게. 제가 인사치레로 말하자 옆에 있던 아내가 말했어요. 아, 그러지 말고 현수 내려가는 김에 다 같이 현수네 집에 놀러 가자. 거기 가면 패러글라이딩도 할 수 있잖아. 오빠, 얘가 패러글라이딩 자격증 있는 놈이야. 장비랑 글라이딩이랑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 거기 가서 한번 날고 오자. 또 고공 스포츠였습니다. 아내는 왜 제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스포츠만 좋아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괜히 싫다고 말했다간 실망하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말할까봐 억지로 웃으며 좋다고 말해버렸어요. 결국 제 차에 올라 처남 집이 있는 강원도 속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남이 운전을 교대해줄 줄 알았는데 저 혼자 다 하도록 내버려 두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어찌나 피곤하던지 빨리 침대에 누워 자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처남이 여기까지 왔으니 맛있는 회를 사주겠다며 어시장에 다녀와 상을 차렸어요. 상 위엔 각종 회와 산낙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 또 피로가 사그라졌답니다. 저는 산낙지가 징그러워서 회만 먹고 있었는데 처남이 산낙지 한 마리를 입에 넣고 징그럽게 먹더라고요. 속으로 경악했지만 그냥 웃고 말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야, 터프한데 내 동생 남자답다? 오빠도 저렇게 먹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전 손사래를 치며 산낙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래 그럼 내가 먹을게. 이까지 산낙지 뭐가 무섭다고 라며 손으로 산낙지를 잡아 올리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 손이 멋대로 움직여 아내 손에 있던 산낙지를 가로채 제 입에 넣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억지로 씹어서 꿀꺽 삼켜버렸죠. 그러자 아내는 오빠 너무 터프하다. 역시 내 남편 최고 하며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웠어요. 이에 저는 아내에게 잘 보였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고 아내와 처남은 술을 좀 더 마셔야겠다며 거실에서 머물렀답니다. 이윽고 잠이 든 저는 새벽쯤 갈증이 나서 거실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문 앞에서 심상치 않은 아내와 처남의 대화가 들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기야,
산낙지로 보내는 건 실패했으니 내일 패러글라이딩까지 가야겠다. 처남이 아내에게 자기라고 호칭하는 게 이상했고 산낙지에 대한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러게, 산낙지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용키도 꾸역꾸역 잘 처먹대. 자기가 너무 작은 걸로 사온 거 아니야? 몰라. 그냥 조용히 갈 것이지 왜 자꾸 귀찮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내일 패러글라이딩 작전은 다 준비해놨어? 걱정 마. 내가 안전벨트를 쉽게 끊어지도록 손 봐놨으니까 내일 나랑 하늘을 날다가 뚝 끊어져서 빠이빠이 할 거니까. 원래 계획은 지난번 번지점프대에서 안전요원 몰래 안전벨트를 풀어버려서 보내려고 했는데 계속 감시하고 있어서 실패했잖아.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정말 끈질긴 놈이라니까. 전 오금이 저려왔어요. 지금까지 처남이라고 알고 있던 놈은 사실 처남이 아닌 아내의 내연남이었어요. 심지어 그놈과 짜고 저를 해치려고 했더라고요. 잠시 조용했던 거실에서 다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아직 혼인신고 안 했는데 괜찮겠지? 어차피 저 모질이한테 가족은 아무도 없으니 유산이나 보험금은 다 내 차지가 되겠지? 그럼 사실혼 관계니까 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지. 처음에 모질이 동생 보험금만 땡기고 튀려고 했는데 스케일이 커지니까 스릴이 넘친단 말이야. 그럼 자기야, 저 모질이한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전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참고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험금이랑 재산 다 합치면 대충 30억? 완전 로또지 뭐. 모질이 동생이 나랑 동창이었으니 이만한 대여를 낚은 줄 알아. 부고 문자 와서 채린이한테 누구냐고 물었더니 돈 많은 고아 동창이라고 해가지고 작업 시작한 거 아니겠어? 정말이지 내 연기는 아카데미가 울고 가겠다니까? 인정. 자기는 결혼식장에서도 연기 최고였어. 부모 대행 알바에 하객 알바까지 하나같이 진짜처럼 대하길래 나도 속을 뻔했다니까. 내 애인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머리도 진짜 똑똑해. 우리 30억 받으면 어디 가서 살까? 이제 다른 놈 공사 칠 필요 없잖아. 일단 해외로 가서 잠수 타야지. 일이 완벽하게 끝나도 너무 설치고 다니면 안 돼. 돈 쓰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눈을 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하고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죠. 이튿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와는 다르게 아내와 처남, 아니 내연남은 얼마나 편한 숙면을 했던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세 사람은 간단하게 컵라면을 먹고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가기 위해 산 꼭대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타고 올라갔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자 제가 굳은 얼굴로 있었더니 내연남이 저를 보고 웃더군요. 매형, 벌써 겁먹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이거 완전 선수예요. 저랑 같이 타는 거니까 안심하라고요. 그래 오빠, 이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타보면 기분 째질 거야. 우리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엔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자.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뒤를 돌아보며 저를 구해줄 사람이 없나 하고 여러 번 돌아보았답니다. 잠시 후 내연남이 패러글라이딩을 활짝 펼쳤고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 장비 착용하시죠, 매형. 그의 말이 끝나자 제 뒤에 덩치 큰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에 질세라 그들의 뒤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강력반 형사입니다. 김주현 씨, 이도영 씨, 잠시 조사 좀 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에서 잠시 떨어져 주시죠. 형사 한 명이 외치자 덩치남들이 아내와 내연남에게 달려들었어요. 당황한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조사를 한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나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전 확인 다 했는데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랬습니다. 제가 전날 밤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를 녹음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녹취 파일을 넘겨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건은 강력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형사들이 전문가를 대동해 산 꼭대기까지 출동한 것입니다. 형사들은 보다 면밀하고 확실하게 조사하기 위해 패러글라이딩 협회 사람들을 불렀다고 말했어요. 이윽고 협회 사람 둘이 제가 매야 했던 안전벨트 상태를 보더니 양쪽으로 잡고 잡아당겼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 힘을 쓰자 안전벨트는 뿌직 소리와 함께 뜯어져 버렸어요. 협회 사람들은 일부러 안전벨트 끈을 갈아놓은 흔적을 내보이며 분명한 범죄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내연남은 그럴 리가 없다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네요. 이에 형사 하나가 제가 보내준 녹취 파일을 틀어 사실을 확인시켜주자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답니다. 게다가 형사가 미리 조사하기로 아내와 내연남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대요. 둘이 남자 하나를 포섭하고 꼬셔서 돈을 뜯어내고 도망가길 여러 번이나 했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계획했던 것처럼 공모한 적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형사님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하늘이 구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위에 앉아 있는데 수갑을 찬 아내가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 씹다 버린 개뼈다귀처럼 생긴 걸 남편으로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나를 신고해?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무고죄로 고소해서 네 돈 싹 다 받아내고 말 거야. 아내는 그동안 숨겨왔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본 모습으로 저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전 하도 기가 막혀 내가 미쳤지. 저런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이봐 미친년, 넌 감옥에서 아주 오랫동안 푹 썩을 거야. 그리고 처남, 아니 뭐라고 불러야지? 아 몰라. 아저씨, 그동안 저 보내려고 애 많이 썼는데 이렇게 끝나서 어떡해요? 그래도 감옥은 공짜로 먹고 자고 하니까 좋게 생각하고 가세요. 알겠냐 이 자식아?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서에 끌려갔고 바로 구속 수사를 해서 모든 죄를 밝혀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고공 스포츠를 하게 한 이유가 나중에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제가 세상을 떠나면 고공 스포츠를 즐겼다는 증거로 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처남이라던 범죄자가 사진을 참 많이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그 둘의 계략에 빠져나와 정상적인 생활에 돌아가긴 했는데 제 사건이 자주 떠올라 무서워서 잠을 설친 적이 여러 날이 있었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2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처럼 글을 쓰는 날이 왔나 봅니다. 물론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지만 전보다는 충격이 가셔서 무서움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인으로 이어지면 이번이 진짜 첫사랑이죠. 그녀는 제가 거래하는 병원의 간호사인데요. 오래전부터 알고 왔는데 얼마 전 직원 대신 들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사기꾼이나 범죄에 가담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조만간 고백을 해볼 생각입니다. 모태솔로인 저에게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짧고도 무서웠던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사연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